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건이 결국은 그 북핵 협상, 그다음에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북한과 북미 수교를 해가지고 북한을 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맞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포커스를 대만만 집중하면 되는데 북한과 미국과 계속 적대적 관계를 가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남한을 뭐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런 양면전 하게 되면 미국이 양면전 하기 더 어렵거든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나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한 열흘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 운을 띄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유엔 총회에 외무성 부상을 보내요.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얼추 보면 이제 뒤로 핵무기 딱 놔두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곧 에이펙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로 오는데, 그래서 소현철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베트남의 럼 서기장이 나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예, 이게 예.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로이터 통신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운만 나왔는데 사실 베트남이랑 북한이랑은 혈맹 관계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의 조종사들이 그 북베트남에 파병돼 가지고 그때 미국과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혈맹 관계고 1950년에 베트남과 북한은 수교를 맺었습니다. 올해 수교 75주년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북한과 베트남은 경제적인 교류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럼 서기장이 8월 달에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는데 갑자기 북한에 간다는 얘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국교가 수교가 될 경우 정상화되면 경제발전 모델이 과연 어디일까? 라고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럼 서기장에 갔을 때 그 베트남의 경험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근데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트남이 1975년도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사실 처음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나라는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베트남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베트남에 있는 데서 석유가 시추가 됐어요. 네. 그거 참 대단하죠. 그럼 베트남 같은 경우 산모작이 되고 그다음 석유까지 있는데 그 공산당이 했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 풍부한 그 식량이 많은 나라가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1986년도에 베트남이 도이모이 개혁을 했었는데 사실 10년간 개혁의 성과가 거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네. 전쟁 20년 만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전쟁에서 북한과 싸웠을 때 미국이 진 게 아니거든요. 중공군이랑 비겼을 뿐이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베트콩이나 북베트남한테 완전히 완패를 했고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는데 그럼요. 네. 20년 만에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 경제가 30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 베트남의 작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2배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600억 달러 좀 넘는데 베트남이 한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결국 럼 서기장이 이 미국과의 핵 협상만 잘 진행돼서 수교가 되게 되면 북한 너희들도 우리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경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굉장히 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 뉴스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북미회담 하노이에서 할 때도 예. 사실은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예.
김정은한테 좀 봐라. 개혁 개방하고 나오면 가능성 있다. 예, 예. 뭐 사실 이런 걸 다 생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예상과 다르게 이제 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저희 그야말로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모든 게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교착 상태인데 예, 예. 혹시 이거로라도 우리가 출구가 열리지 않을까 예, 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럼 아주 그냥 결론부터 좀 이 질문부터 해보죠. 예. 설령 만난들 예. 그때는 안 됐는데 예. 지금은 뭐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이 대단히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주류였거든요. 물론요. 네. 예, 공화당의 주류는 누구냐면 니오코널 위시로 한 럼스펠드라든지 존 볼튼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 우파, 안보보좌관. 예, 그분들은 그냥 그 적대 세력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자. 근데 이 사람들 생각 심플해요. 리비아 가다피를 우리가 비핵화하겠다고. 악의 예, 악의 축. 그래서 뭐 리비아 가다피한테 너 핵 포기하면 너 정권 보장할 수 있어. 근데 리비아 가다피가 2011년도 아랍의 봄 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사실 웃긴 게 뭐냐면 가다피가 죽은 지 2달 있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뭐냐면 북한을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코너에 모르면 북한이 항복할 거다. 이걸 갖고 했던 전쟁이 제2차 이라크 전쟁인데 미국이 제2차 이라크 전쟁 때 완전히 그게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지금 부채 위기가 겪은 게 시작이 네오콘에 시작했던 제2차 이라크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때도 김정은 북한이랑 딜할 수 없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를 할 생각에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2017년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간첩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뮬러 특검하면서 그게 2년 동안 특검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때 정권이 흔들흔들했죠.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탄핵 가냐 안 가냐 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위험했었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싫어한 적이 러시아 아니고 중국이니까 러시아랑 내통을 해? 간첩 아니야?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 2월 하노이 회담 때 그날 마침 뭐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안 좋은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딜에 집중은 안 하고 계속 TV만 그거 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 설사 스몰 딜을 얘를 스몰 딜 단계적 비핵화를 했으면 탄핵 위기가 갔었죠. 갔을 수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뭐냐면 우리 영변에 있는 핵시설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유엔의 제재를 해줘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말고 너희 4개 더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고농축 원심 분리기 있는 거 5개를 폐기를 해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완전히 비핵할 때까지 우리는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어. 근데 완전 비핵까지는 제가 짧게 잡아도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북한은 5년 동안 지금같이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딜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존 볼트 그 자서전 보면 회고록 보면 예. 이거 어떻게 알았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깜짝 놀래고 당황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나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북한을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원심분리가 이미 해커 교수가 이미 2010년도에 북한 가서 해커 교수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미국 행정부에 그때 오바마 행정부에 야 원심분리기는 영변 플루토늄과 달리 조그만 원심분리 북한이 땅굴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 찾지 못한다. 네. 존 볼튼 얘기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북한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원심분리가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한테 부드러운 말만 할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죠. 북한이 핵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할 때 21년도 1월 달 퇴임할 때 북한이 핵이 20개였어요. 핵탄두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무려
뭐 제 추정입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핵탄두가 거의 10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아마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가 더 많이 생겼을 거로 보고 있고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 정도 핵탄두가 생산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지금 100개에서 저는 200개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의 능력이 확장되는 걸 지금 막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미국의 뭐 지금은 모든 관심이 지금 관세 때문이긴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적은 중국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핵탄두가 600개인데 조만간에 1000개 늘어날 거고 뭐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미국과 유사한 4000개까지 갈 수 있을 걸 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커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북한과 북미 수교를 해가지고 북한을 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맞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포커스를 대만만 집중하면 되는데 북한과 미국과 계속 적대적 관계를 가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남한을 뭐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런 양면전하게 되면 미국이 양면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막으려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앉아서 우리 너무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큰 문이 왜냐하면 열리는데. 베트남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트남이 75년도에 공산화를 한 다음에 78년도인가 아마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거로 나니까 79년도 1월달에 네. 죄송합니다. 마오가 아니고 그 덩샤오핑이 그때 북베트남을 전쟁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은 정규군이 들어갔고 북베트남은 예비군이 싸웠어요. 근데 중국군이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근데 네. 그거 웃긴 게 정규군끼리 싸운 게 아니라 중국은 정규군이고 베트남은 예비군이 싸웠는데 중국군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이 중국과는 굉장히 긴장 관계가 많고 북한도 사실 요즘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에 갔지만 저는 그건 필요에 따라 갔다고 보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 큰 차이점 뭐냐?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를 했어요. 김정은 정권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수업을 약 한 3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 12월 달에 본인이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권력을 이양받는데 권력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하자마자 2012년도 4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탄. 그때 근데 반대했던 사람이 장성택 고모부였었어요. 야, 너 그만해라고 하니까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다진 지가 얼마 안 되다 취약하니까 그때 고모부를 죽이면서 권력 강화하면서 나는 핵장군이야. 제너럴 오브 뉴클리어 파워. 그게 김정은의 권력에 잡았던 핵심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죽이고 네. 그리고 6차 핵실험하고 그다음 2017년도 7월 달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화성 14호를 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화가 나가지고 화염과 분노란 얘기를 했었죠. 2017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포탄은요 거의 전쟁 직전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이 워낙 취약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때 단계적 비핵화를 딜을 하면 탄핵의 위기가 몰렸기 때문에 그때 안 했죠. 그리고 안 하고 나니까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뮬러 특검 끝나고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 딜을 할 수가 없었던 게 2020년은 또 코로나 터지니까 완전히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자기가 제대로 권력 행사를 못한 거에 대한 열받음이 있어서 그 당시 FBI 국장했던 코미라고 그분 네. 오늘 엊그저께 기소했고 그다음에 존 볼턴도 뭐 수사 들어가고 앞집 뭐 뒤집 앞섰어요. 네. 그래서 뭐 뒤끝이 장렬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력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사실 그때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한 게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되면서 자 친트럼프로 다 깔고 이번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좀 너무 과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타냐후랑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평화협정하겠다고 뭐 완전히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로드맵상 보면 결국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1953년도에 한국 전쟁에 휴전협정 맺은 거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그거야말로 60 그렇죠? 뭐 73년 그렇죠. 53년도니까 대략 뭐 70년 만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린다는 프로세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단계적 비핵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건이 결국은 그 북핵 협상, 그다음에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딜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북미회담 하노이에서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4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다 폐기해라고 압박은 하지만 사실은 일부는 좀 단계적으로 풀어주면서 어떻게든 도장을 찍게 해서 자 이것도 내가 해결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원리 원칙주의자인 네오콘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뮬러 특검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네 어쩌네 청문회 하고 있으니까 에이 하고 그냥 자리를 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그 2017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화성 15 대륙간 탄도탄 쏘면서 핵무력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 전략이라고 블러드 노이즈 스트래티직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뭘 했냐면 유엔 사무 처장이었던 펠트만이라는 분한테 친서를 해서 북한에 보냈어요. 김정은 위원장 나랑 당신 만나고 싶다. 네. 먼저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었어요. 대서특필 됐었죠. 친서 보냈다고. 그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는 안 나왔었어요. 나중에 지금 보면은 해커 교수라는 분이 자서전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뒤에 김정은이 친서로 답장을 했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이었고 2017년도 12월 말에 그 당시 그 유엔 사무처장한테 친서를 몰래 비밀리에 보냈어요. 마치 뭐냐면은 닉슨 대통령이 마오를 만나기 전에 그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비밀리에 그 마오를 만나서 그 주울레랑 만나서 협상했던 것과 똑같이 먼저 이렇게 비밀리에 친서를 줘가지고 만난 거지. 그 2018년도 6월달 1차 북미회담이 뭐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안을 할 만했던 게 그 당시 2016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요. 김정은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폭격하겠다 해놓고 너랑 햄버거 먹을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이 뭐였냐면 로켓보이 뭐 이런 로켓보이 욕하면서도 나 너랑 햄버거 먹을 수 있어. 맞아요. 대화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은 최대 압박과 관여였어요. 북한한테 압박도 하지만은 협상도 하겠다라는 게 그때 이미 얘기 나오고 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저분을 보면은 워낙 행동이 참 특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만 포커스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다 그런 거를 이미 다 얘기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너 뉴클레어 파워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협상이라는 게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보면 양쪽 다 협상이 우리 기자님이랑 저랑 본인이 원하는 최고치를 갖고 서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스타트를. 그러고 나서 협상이라는 게 중간치에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이 미국이 원하는 최대치는 뭐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은 최대치는 뭐냐? 나 핵 갖고 싶어. 이걸 갖고 이제 협상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에 딜 프로세스를 보면 동결, 축소, 비핵화지 않습니까? 동결을 처음에 하게 되면 첫 동결은 뭐냐? 북한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에서 고농축우람 생산 안 하겠습니다.
플루토늄 생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이 현재 대략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서 스탑 되는 상태죠. 동결.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뭘 줄 것이냐? 제가 생각하면 일단 연락사무소를 북한이랑 맺겠죠. 그러고 나서 그래 북한이 원하는 유엔 제재 5개를 해제해 줄게. 그걸 해제해 주면 뭐냐면 북한이 2016년도에 북한의 수출액이 대략 한 28억 달러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4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그 제재만 풀어줘도 북한의 석탄이란지 28억 달러. 예, 이게 데이터를 3조 좀 5천억, 4조. 예, 요때 2010년도가 28억 달러였거든요. 네. 23년도에 3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아예 그냥 북한이 수출을 못 해요. 그래서 북한의 주력 수출 제품은 뭐냐면 당연히 석탄이나 철광석이거든요. 거기에 의류, 옷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다 수출을 했는데 요게 복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이 돼서 돈이 송금이 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지금 너무 경제가 지금 북한이 안 좋거든요. 네. 이거를 일단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김정은 첫 입장에서 잃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얻는 것만 있잖아요. 핵은 어차피 만들 만큼 만들어 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두가 100개가 있다면 예. 200개 있으나 300개 있으나 맞습니다. 얻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요거 딜을 보면은 2019년 하노이 딜보다 하노이 딜이랑 비슷한 거죠. 북한이 원하는 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축소는 뭐냐면 미국이 평양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면 미국과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100개인데 매년 뭐 5개씩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미국이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가능하고 거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기다 평양에다가 또는 원산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핵탄두를 줄이는 방법. 요게 이제 축소고 그다음에 최종 비핵화는 좀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뭐 북한이 우리나라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 동결 축소 비핵화 요런 과정으로 갈 거고 근데 이 얘기가 이미 2019년도에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6년 만에 뭐 6년 반 만에 다시 그때 딜로 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북한 경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실 2019년도에 하노이 딜이 브로큰이 깨지고 나서 2020년도가 뭐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낙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23년까지는 경제가 전면적으로 봉쇄가 됐기 그랬죠.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고난의 행군을 또 겪었어요.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쳐서 이제 중국도 락다운이 풀리면서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북한은 정상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율이 지금 거의 4배 이상 떴습니다. 1년 반 사이에, 1년 사이에. 네. 근데 북한은 교수님 뭐- 자료를 좀 볼까요? 예. 여기 환율 자료 보시면 요게 지금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3개월 사이에 환율이 4배를 떴어요. 네. 근데 북한은 주요 그 거래가 다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4배 이상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쌀값도 4배 이상 떴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의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1995년부터 대기근이 나면서 북한의 배급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이에 태어난 북한의 젊은 층들은 쉽게 말하면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버이 수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95년 전까지는 우리 어버이 수령인 김일성 수석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공부도 공짜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어버이 수령이라는 왜냐면 북한이란 나라는 유기체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이 두뇌 우리 같은 사람은 세포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수령님 덕분에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보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95년도부터 태어난 약 30년 동안 한 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장마당 세대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익숙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러우 전쟁 때 작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대략 한 15,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된 걸 보면 대략 2,000명의 북한군이 죽었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2,000명이라면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5,000에서 6,000명이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군인의 40%가 지금 사상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군대 제가 이제 군 전문가들을 물으면 그 정도면 거의 전멸 수준이라 군대를 제대로 꾸려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게 너무 비참한 전쟁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자님 우리나라는 보시면 구릉이 많지 않습니까? 숨을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쿠르스크 지역은 완전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소련군이 싸울 때 거기서는 전차가 수천 대가 전쟁을 했던 쿠르스크 대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이 가면요. 쉽게 말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탱크가 한 10,000대 가까이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북한군이 갈 때 러시아 탱크를 지원받은 게 아니라 군인들이 직접 갔겠죠. 그래서 드론한테 공격받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상자가 많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이제 북한에 오면서 울고 왜 그랬었겠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저는 저희 아들 또래들이 그렇게 죽은 걸 보면 저는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러전쟁이 빨리 끝났어야 돼.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도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는 게 뭘까? 결국 경제개혁밖에 없죠.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남한도 남한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돼야 북한 경제가 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10년대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생산된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생산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된다면 개성공단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확연히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에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된다면 북한 경제가 제가 볼 때는 모든 나라를 개방 안 하고 개성공단이랑 그다음 낮은 선봉지구에 있는 경제 무역지대에 금강산 요것만 3개만 열어도 북한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만 해도 그 한국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이런 상태로 억압과 갖고는 더 이상 저는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본인 딸인 김주애를 내세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후계자 수업을 3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에 취약했거든요. 뭐 딸이든 아들이든 그거보다는 저는 내 자식은 4대째를 가게 되면 후계 수업을 오래 하면서 권력을 자기가 다 강화시켜 주겠다. 네. 근데 핵심 뭐냐? 김주애가 만약에 권력을 받더라도 이 상태로 핵 갖고 지금 북한을 계속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이 수교를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가지고 뭐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4대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4대를 지난 3년간 3대째 했던 지금 뭐 우리가 해방 광복 80년인데 앞으로 20년 있으면 광복 100년입니다. 2045년에. 이 체제를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증명을 해야 했거든요. 북한도 그거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죠. 일단 이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갑자기 집권했을 때 예. 김정일이 갑자기 죽고 굉장히 취약할 거라고 봤잖아요. 과연 중앙 집권을 하겠느냐, 예. 3대 세습이 가능하겠느냐, 예. 심지어 저 건강이나 유지가 되겠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핵을 거의 완성했다가 넘어서 지금 진짜 그야말로 핵을 통한 국민들은 가난해도 핵을 통한 강성대국을 이뤄냈고 이번에 보면 중국도 아쉬우니까 부르잖아요. 또 부르니까 또 달려가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만나자 그러고 보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처음에는 정말 허술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갑자기 저 친구가 무너져서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한테 너무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저 친구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의 권력 구조를 보면은 북한의 그 빨치산을 둘러싸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택 그 고모부는 네. 사실은 북한의 핵심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장성택과 자기 딸인 김경이랑 결혼을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김일성과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고요. 그 세력들이 북한 일본군의 토벌 때문에 소련군 88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88여단에 있으면서 그 당시 소련군 장교도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김일성의 그걸 보면 그 리더십 그 당시 그쪽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이 괜찮겠다. 사실은 김일성이 그 북한의 지도자가 점 찍은 거는 스탈린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공산당의 어떤 정통성을 보면은 남로당이었던 박헌영이 되는 게 맞는데 소련 입장에선 박헌영보단 김일성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88여단에 있었던 약 한 50에서 70명 되는 그 멤버들이 지금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장성택은 거기에 김정일이 있을 때 김정일을 잘 따라주는 여동생의 남편이었을 뿐인데 여동생의 남편이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그 장남 그 김정남이를 보호를 하고 있고 중국과 가까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표현한 승리연합, 김일성과 그 빨치산 연합애들이 장성택의 눈에 가시로 봤죠. 그래서 김정은을 둘러싸면서 이 빨치산 세력들이 장성택과 같은 중국과 가까운 세력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아니 김정은 집권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는 있었습니까? 아, 있었죠. 그래요? 네.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도 시진핑이가 다 그거 아니면 태자장 아닙니까? 북한도 그러네. 태자장식으로 돼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북한의 시끄면 태자장 같은 구조가 북한의 빨치산에 있는 그 자제들이 네. 다 그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체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되게 쉽게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1956년도 때 종파 사건 때 연안파, 중국 공산당과 같은 연안파와 소련파를 다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잡았고 60년대 갑산파까지 숙청하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빨치산 세력의 권력 구조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걸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견고하냐? 우리는 사실 미국의 압도적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나가면 일본밖에 없잖아요. 나라로 가면 우리가 38선이 딱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나라를 갖고 얘네들이 균형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야. 소련은 중국의 영향이 오는 게 싫고 중국은 소련의 영향이 오는 게 싫으니까 김일성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시계추 외교, 줄다리기 외교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우리보다는 대외 환경 구조가 그렇게 유지하게끔 그런 환경이 김일성이 조성이 됐고 김일성이 좀 탁월한 건 그거를 중소 간의 대립 관계를 잘 이용해서 권력을 지금 80년 동안 유지한 거죠. 그건 뭐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거는 김일성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랑 달리 우리는 미국의 압도적 영향이지만 거기는 중국과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줄다리 외교가 가능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김일성이 쉽게 말하면은 구한말 그 조선처럼 딱 그 조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행태가 그리고 그 개국 구조를 보면요. 네. 조선이랑 똑같습니다. 우호 세력 30%, 그다음에 중도 세력 40%, 30%는 적대 세력. 적대 세력이 조선 시대면 노비예요. 노비가 대략 뭐 사람 따라 틀린데 30% 40% 됐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이랑 매우 비슷해요. 안정적으로 가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 조선이 그렇게 500년간 뭐 이상 간 것도 사실은 조선이 길을 안 냈어요. 조선 왕조가 침입할까봐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업 국가로 가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쉽게 구태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성계가 자기가 한경도 사람인데 한경도 사람들은 등용 안 했잖아요. 그들이 칼을 꼽을까봐.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김정은의 개인적인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2011년 집권해가 14년 동안
통치를 했었으면은 그 결국 능력은 생각보다 있는 거죠. 운영할 능력은 통치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돼 있는데 세상 앞에 또 세상의 변화 앞엔 또 본인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2020년에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돌리는 애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실제로 사용도 시켰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1995년도 때부터는 이제 중앙 집권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나는 조선 노동당에 도움받고 살지 않은 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없는 와중에 한류 드라마가 사실은 김정일 때는 그걸 냅둬 버렸어요. 워낙 나라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갈수록 북한 젊은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한국말 오빠란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못 쓰게 했거든요. 평양어 쓰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오빠라는 말 없어요, 북한에? 뭐 저도 잘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오빠 뭐 이런 북한 그 남한식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야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예, 예. 그래서 한류 보면 잡아 죽인다 뭐 이런 뭐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예, 근데 뭐 한류 보는 것보다도 이제 그걸 갖고 막 돌리고 막 좀 심한 사람들은 본보기로 뭐 죽이고 뭐 교화형 때리고.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겠을까요? 결국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83년인가 4년생이라고 봤을 때 김정은이 자기보다 10살 아래에 있는 쉽게 말해 10대, 20대, 30대는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사실 초기에 보면요. 핵도 만들었지만 김정은이 경제 개혁을 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아버지 때보다 쌀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고 북한 평양을 요즘 방송 가끔 보시면 평양에 스타벅스 짝퉁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그 평양은 원래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아, 뭐 그렇죠. 뭐 그래도 북한에서 부동산도 거래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와 달리 휴대폰도 뭐 2,500만, 2,600만 인구 중에 한 1,000만 정도가 쓰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웬만한 대도시는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전자결제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10년 전쯤에 예. AP였나요? 예, 예. 그 우리 특파원으로 갔던 이제 우리 한국계 미국인과 예. 제가 1시간 동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벌써 휴대폰 평양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다니는데 10년 전에. 예.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중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인트라넷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네. 외부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지만 네. 내부망은 다 있어서 거기서 일단 상거래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있고요. 네. 전자결제도 돼 있고 우리처럼 배달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배달앱도 있어요. 북한에. 내가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질문했죠. 그 사람들도 핸드폰 사진 찍습니까? 핸드폰 초기화면에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특파원이 아니 가족 사진 있죠 이러더라고. 걔네들이 운영 체제도 만들고 있어. 컴퓨터 붉은 별이라고 있고 아리랑이라고 스마트폰 OS까지 다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거 쓰고 애플 건 애플로 쓰는. OS도 있어요? 다 만들어요. 네. 북한이 세계에서 해킹 기술이 세계 3위잖아요. 코인 네. 사실은 뭐 코인 지금 거죠. 네. 예. 코인 해킹해서 먹고 산다는 예, 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뭐 외화 획득에 그 코인이 영향을 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혁 개방을 한다면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북 제재만 풀고 대충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이대로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는 척만 할까요? 아니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 시작한 게 베트남 때 이야기 저런 모델로 한번 열어볼까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는 다 개방하기는 우리 어렵고요. 민족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일단은 북한이 경제 개발구라고 해서 29개가 있어요. 중앙급이 10개가 있고 지방급이 19개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2019년도 때 딜이 잘 됐으면 핵이 그때 딱 20개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국의 보수파였던 분들도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저거 다 없앨 수 있어라고 하셨던 분들도 네. 잘 보면 이제는
이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이 정상 각도로 ICBM을 시험하지 않았고 그냥 뭐 고각 해가지고 아직 대기권 진입까지 가지 않았지만 액체 추진에서 고체 추진으로 바뀌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북한이 다 만들었어요. 사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 기술이에요. 그래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번에 이스라엘에 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얘기 안 하지만 이스라엘 정유시를 작살이 냈어요. 그 이란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러우 전쟁에 신경 쓰다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거를 전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겠어요. CIA나 다 미군 장성들 얘기해보면 이제는 북한의 핵이 7년 전에 북한 핵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빨리 동결부터 하자는 게 이게 미 정보 당국이라든지 미 군부의 생각인 거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거죠.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분들도 우리 박사님처럼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북한의 핵을 보고 참 이게 안 된다고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항상 국제 정치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아 국제 정치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2년만 계속 갖게 되면은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우리 김 원장 기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한과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이 10년간 하나도 안 늘어가고 중국은 50% 이상 늘어나면서 우리가 적자가 됐다. 그럼 중국의 경제력이 10년 전의 중국 경제와 지금의 중국의 제조업 능력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거의 쑥대밭이 될 거라고 제가 말한 게 중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올라왔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옛날에 중국 우리보다 못했어 생각. 그리고 북한이 핵이 뭐 5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생각과 지금은 조건 19건 100개가 있는데 이걸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럼 너의 현실적 접근은 뭐냐?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든지 현무 5까지 나왔고 더 우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비를 늘린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목합 복합 전투 체계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뭐 새로 나온 우리 이지스함 정약용 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대단하구나. 근데 북한이 정말 약한 게 그 군함 쪽이거든요. 뭐 최근에 뭐 몇 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잽이 안 돼. 우리나라 이지스함 때문에 몇 개만 더 하면 사실 또 못 만든다는데. 예, 북한이 만든 군함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핵 억제력에 우리가 재래식 군비만 충분히 잘해도 억제력을 가질 수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이 저렇게 많지만 쓰면 공멸이거든요. 우리만 한 번 더 때리면은 북한은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 가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뭐 그냥 계속 옛날 생각 머물러 북한이 옛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할 때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 특히 보수 진영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가 한 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김정은한테 퍼주고 도장 찍는 합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설령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이렇게 지금 북한이 탄두가 너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핵개발 기술도 더 안정되고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묶었거나 조금씩이라도 축소를 시작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때 20개였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딜을 했으면은 오히려 핵탄두를 미국에 몇 개 반출했으면 10개 언더로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상황 관리가 훨씬 좋았고 그때는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때 위협이 더 안 됐었어요. 남한에. 저희가 제일 위험한 거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북한이 고체 연료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안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 물론 기술이 바이든 행정부 넘어가니까 본인들이 다 쏜 거죠. 그게 일부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저도 지나고나 뭐 과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때 협상을 해서 딜이 됐으면 훨씬 지금 좋아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에이펙에 우리가 희망의 혈을 만나든 내년에 만나든 내후년에 만나든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윈윈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냐인데 교수님 말대로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김정은 머릿속에 과연 진짜 개혁개방의 생각이 있느냐 하는 신용만 하면서 핵을 통한 강성대국의 꿈만 계속 갈 것이냐. 국민들은 계속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후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는 김 기자님 가능성도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 저기 뭡니까? 자기 정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죠. 굳이 리스크를 안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냉전이 붕괴됐을 때 과정을 쭉 보면 그때 아마 보르바초프 이전에 죄송합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면 네.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 서독에 있는 보수파들이 빌리 브란트 그때 그 3인당이니까 좌파죠. 야, 동방 정책하면서 너 동독한테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야? 다 퍼줬어. 그리고 그 당시 서독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관 귄토요미라는 게 동독 간첩으로 발각이 돼서 그 옷을 벗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서독에서 그 3인당에 있던 빌리 브란트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똑같이 당신 소련의 첩자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하고 폴란드랑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소련과 관계 개선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들어와서 개혁 개방하면서 독일이 통일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통일 과정이 그냥 어느 날 뚝딱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이끌어 연 사람은 서독의 좌파인 3인당인 빌리 브란트가 열었지만 통일을 파이널라이즈한 사람 누구냐면 독일의 기민당인 콜 수상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북한 제가 기억하면 저 대학교 때부터 북한 붕괴론을 나왔었어요. 망한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자기 집권 때.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가장 큰 미국의 국가안보 위기는 북한의 핵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과 딜하기 싫으니까 누구랑 딜을 했냐면 이란 핵 협상해주고 미국이 제일 싫어했던 쿠바랑 외교관계 정상화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딜할 수 있겠다. 미국이 이란이랑 그다음에 쿠바랑 다 관계 개선했네. 근데 북한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 진 다음에 민주당이 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제일 문제야. 핵 어떻게 해봐. 그리고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그때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왔는데 사실 뭐 뮬러 특검도 소식이 민주당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게 참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도 양당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렇게 한 목소리 못 내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 내는 경우도 참 2010년 목시초 대략 보면 2003년도 아들 부시 때부터 미국이 엇바짝 나서 20년 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왜 말이 좀 샜는데 결국 뭐냐 북한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한 번에 다 개방을 하겠어요. 저는 생각에 개성공단, 낮은 선봉지구, 신의주 요 정도만 부분 개혁을 하면서 그럼요. 그렇게만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최소한 문은 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 문제를. 금강산 그쪽에 그 호텔이나 이런 거 다 부셨잖아요. 일부러 우리 보란 듯이 그죠? 예, 그렇죠. 현대가 예. 개발해 놓은. 예. 개성공단도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다시 문 연다 해도 완전 쑥대밭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쵸. 9년 됐으니까 네. 뭐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내년 1월이면 10년이 다 돼가네요.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 하고 나서 합의한 게 있었잖아요. 예. 핵을 빼고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핵을 네. 빼고 예. 그때 합의한 내용 중에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예.
핵을 두고 먼저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 예. 나아가서 수교까지 아까 연락사무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가면서 우리도 종전협상 요 카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걸 복귀해 보면 우리가 요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첫 번째 일항이 뭐였냐면 새로운 북미 관계. 그거 뭐 당연하고. 예, 그러면 이제 북미 수교 얘기인 거죠. 두 번째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거나 연락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지금 전쟁이 스탑 상태니까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종전을 해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그거를 그 문구를 그때부터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북한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미국과 북한의 김일성 때부터 북한 정권은 계속 미국과 수교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92년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했고 90년이죠. 소련과 수교하고 92년도에 중국과 수교했는데 북한도 자기도 미국과 수교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당시 우리 남한 정부에서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는 거를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92년도 때. 노태우 정부 마지막 때. 북방 정책의 끝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미국과 수교하고 일본과 수교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92년도가 보면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였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이 상당히 약화될 때였고 그 당시 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박철원 장관님이 딴 데로 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도 뭐냐면 선거 때다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약간은 보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을 고립 쪽으로 또 간 거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94년도 때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 만났을 때 수교를 원했거든, 북한은. 안타까운 게 지금 지나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때 북한은 그때부터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산다. 왜? 미국과 수교 맺으면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통점 딱 하나예요. 언제나 중국의 위협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게 2001년까지 북한의 최대 무역 국가는 중국이 아니었었어요. 일본이었었어요. 만경공모에서 타가지고 제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보면은 2001년까지 일본이 북한의 최대 무역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좋은 제품은 일제였지 중국제가 아니었었어요. 그게 이제 바뀌었던 게 2002년부터 일본 고이즈미가 그때 북한 방문해서 북한과 수교 맺으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불거졌냐면 납치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 2007년도부터는 북한과 일본과의 무역 관계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수교, 일본과 수교해서 일단 경제를 이거보다 낮게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온 거죠. 거기에 뭐 핵 문제는 뭐 이게 얘기해도 이게 몇 시간을 해도 많은 얘기인데 북한의 핵 무장이 되는데 결론은 그것보다 현재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이 너무 많다. 이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조야의 생각이다. 그건 일치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한의 비핵화 또는 최소한의 동결 이게 뭐 왜냐하면 언제든 상존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관심일 텐데 제가 여쭤본 건 우리는 또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설령 이게 먼저 중요한 주제가 의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부분 개방을 하던 일정 핵을 갖고 바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미 국력이라든지 이게 과거와 더 달라졌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김정은 때 이후로 북한이 우리한테 재래식으로 강력하게 도발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평해전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옛날 도끼 만행 사건 뭐 5만 개 다 있었는데 김정은이 왜 그랬었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재래식 북한과 우리나라 재래식 전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이미 우리나라 재래식 군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북한이 한 번 뛰면 우리나라가 아마 원전 타격으로 북한 침대 우리는 다 때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옛날과 달리 이번에 만약에 제 연평해전 같은 게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함대랑 북한이랑 싸우면 북한 함대 다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되니까 비대칭 무기인 핵만 하고 있는 거죠. 귀에 쏙 들어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성경 외무성 부상 가서 유엔 이야기한 건 뭐 박사님 보시기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냥 우리 핵 없이 못 산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파간다인데 재밌는 건 근데 왜 갑자기 보냈어요? 늘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게싱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북한 뉴욕에 가서 7년 만에 갔는데 실무진들 왜냐하면 장관이 가서 협상하지는 않잖아요. 이번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차관급이 네. 갔죠. 차관의 밑에 실무진이 가서 미국의 고위 관료들하고 만나서 우리 북미회담 어떻게 할 거냐. 넌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서 예, 연설만 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럼요.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의 소현철 교수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